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사 괴간을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양 미술사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왜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원시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쫙 훑어서 한 몇 개월 안에 현대미술까지 여러분들은 도착점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서양 미술사를 공부해야 되는 숙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누가 만약에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아들과 딸과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내가 요즘 그림 그린다 그랬더니 야 낭만주의하고 인상주의는 뭐야? 그러면 글쎄 야 르네상스하고 바로코 미술하고 로코코 미술은 누가 먼저야? 그러면 글쎄 야 그냥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 짜증나.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릴 줄 알면 미술의 역사만큼은 남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맛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신석주의 그림은 그리웁니다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걸 꼭 중요하게 다루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요즘도 영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부터 화가를 다룬 영화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면 그 미술사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이 광기 어린 예술가들의 인생 자체가 폭발하는 열정, 흐느끼는 슬픔, 그 다음에 격렬한 사랑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서양 미술사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영화처럼 재미있게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세 번째, 아마 서양 미술사를 각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말고 서양 미술사를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분들이 무엇을 중점으로 강의를 하냐면 서양 미술사의 바이블이 하나 있어.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그 뼈대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양 미술사라고 서양인이 기술해 놓은 그대로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해. 왜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우리는 동양인이잖아. 서양의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지만 동양의 시각으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국의 어느 나라였을까? 또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거야. 바로크 시대에 우리 한국은 어느 시대였고 어느 왕이고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를 푹푹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대입시키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동양적 시각으로 인문학적 성찰로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그림은 그리웁니다 서양 미술사 시간이에요. 자, 그 서양 미술사를 훑어보려면 우선 단어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히스토리 오브 아트예요. 아트. 그런데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이 역사뿐만이 아니고 꼭 중요한 거 하나를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것이 미술 사조예요. 이 미술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술 사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미술 사조를 한자로 쓰면 역사 사자가 아니에요. 생각할 사. 그 다음에 아침 조자에 물이 붙었어. 이거는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썰물, 밀물 할 때. 그러니까 이 미술은 시대적 상황과 영향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즉 시대에 따라 미술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 변화의 흐름을 미술 사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미술이라는 말을 동양에서는 이렇게 써. 서양에서는 아트를 쓰고 동양에서는. 근데 동양에서는 미술이라는 말이 없었어. 서화라 그랬다. 서화. 중국, 일본, 한국 다 서화라 그랬는데 어느 날 미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 별로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미술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일본이다. 19세기에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미술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미술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양자야, 양. 양이 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이 살이 쪄서 통통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먹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자를 끄집어 와서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게 일본에서 만들어낸 미술이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동양은 미술이라는 말이 각국으로 다 통하고 있고 서양은 아트라는 말로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토리 아트가 서양 미술사면 미술 사조는 영어로 뭔지도 한번 공부를 해야 돼. 여기에 트렌드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요즘 시대의 옷의 트렌드는 뭘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는 뭘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만큼 그 시대의 미술의 역사, 흘러오는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 유행하는 거는 무엇일까를 공부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오늘 개관 시간이니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원시시대, 고대 미술. 원시시대는 주술적인 미술이었어요. 벽화에 내가 내일 아침 사냥을 나가서 큰 황소를 잡기를 비는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일상적인 소재였다. 삶의 한 부분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뭐 쭉 바로크, 로코코 중세를 거치면서 이때는 전부 다 보이기 위한 그림이야. 즉 확인되는,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이 만들어지게 템페라화를 그린 것들도 뭐냐면 우리가 물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비너스의 탄생,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상상화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를 그린 게 그 당시의 트렌드였어. 미술 사조였어. 그러다가 19세기에 서양은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부터 기계 문명화되고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트렌드였어. 그런데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딱딱하고 보이는 것만 그린 것에 혐오스러움을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중시해요. 인간의 감성을 그림에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후기 인상파가 나오고 초상 표현주의가 나오고 추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는 콜라보 개념, 이것과 이것, 문학과 미술이 만나고 이렇게 둘이서 만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미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미술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술 사조까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도대체 서양에서 저 아트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졌을까가 중요해요. 이게 서양 미술사의 한 부분이면 17세기를 기점으로, 이때는 아트라는 말이 없었어요. 독일어의 쿤스트, 라틴어의 아르스, 쿤스트와 아르스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거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 즉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춤을 추고 하는 모든 걸 의술까지 기술로 쳤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구로서의 기술, 하나는 아름다움,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기술. 도구로서의 기술은 뭐냐면 나무를 베어와서 책상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가 첫 번째 기술이라면, 또 하나 기술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옷에 물감을 들여서 입고, 이러한 것을 아름다움을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그림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무조건 파래야 돼. 황제나 귀족이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폼나게 멋지게, 기부인이 그림을 부탁하면 그 사람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어야지 먹고 살았어. 그건 예술이 아니야. 그건 예술가가 아니야. 예술가는 말이야, 내가 딱 해서 정말 내 감정을 넣어서 그리는 것이 예술인데, 그때는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술이었다. 그런데 17세기를 기점으로 서양에서 변화를 하기 시작해. 화가들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화가들이 자기의 위상을 떳떳하게 생각해. 누가 그려달라 그래도 난 오늘 그림 그리기 싫어요. 그리고 안 그려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 라파엘라예요.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귀족들한테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걸로 잘 알려졌지만, 라파엘은 실력이 있대. 그렇게 자기가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예술이다. 화가가 그림에 자기의 생각을 이입시킨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아트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아트를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면, 서양 미술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오브 아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악사는 뭘까요? 히스토리 오브 뮤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문학의 역사는 뭘까? 히스토리 오브 리터레처.
리터레처. 조각의 역사는 히스토리 오브 스컬프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영화, 연극을 전부 다 단어만 앞에다가 붙이면은 역사라는 말이 돼. 히스토리 오브 아트가 예술사니까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미치겠어. 나도 이거 어릴 때 이 서양 미술사 공부할 때 이날이 기분이 째졌어. 최고 기분 좋은 날이었어. 그러면 미술의 역사는 영어로 뭘까요? 미술의 역사는 그럼 뭐야? 아, 음악의 역사는 히스토리 오브 뮤직이었대. 그 다음 뭐 현대로 얘기하면 옷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패션이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하는 뭐 헬스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헬스 다 붙이면 돼.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 미술의 역사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오브 아트야. 어메나 예술사하고 미술사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 채널에 남한테 잘 그리는 사람한테 기죽지 말아요. 망쳤다고 기죽지 마라. 항상 자신감 있게 해라. 나이가 70이라고 나이가 80을 바라본다고 50이라고 60이라고 아직 젊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왜 그러냐? 이게 전체가 아트라고 봐. 예술. 이 예술의 맨 윗부분이 뭐라고요? 미술이야, 미술. 지금 왜냐면 영어에서 밝혀지고 있잖아. 히스토리 아트가 예술, 미술사가 히스토리 오브 아트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술의 장르에서 가장 최첨봉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내 채널 들어오면 아유 쟤 왜 저래? 저런 걸 왜 끄집어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건 장점은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을 갖는 게 저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이제부터 서양 미술사 시간을 열심히 들으면 누가 친구가 인상파가 뭐니 르네상스가 뭐니 낭만주의가 뭐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야 친구야 여보 아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서양 미술사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시 미술 동굴의 미술은 어땠는가를 공부하기로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네.